이렇게 하는 경우 없다고요. 그걸 부모님들한테 잘 설득해주면 오히려 부모님들은 그 불안에서 오히려 확신을 바뀌는 거죠. 아, 이런 철학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할 때는 아,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구나. 교육적인 효과를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부모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은 다시 말하지만 디지털 경험을 가장 안전하게 설계해서 안전하게 경험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구조화된 상태에서 도입을 하면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학습 효과가 뛰어난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고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유아의 균형 있는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자 목표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새로운 시대는 유아기에 어떤 디지털 역량을 원하는가? 이거 교육부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유아는 디지털 교육을 통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육청자라고 늘 그렇듯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아요. 그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부모에게는 재미있게 쉽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기획한 게 몇 달 됐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아까 경기도교육청의 그것과 비슷해요. 옛날 교육학자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이게 사실 궁금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그 자료는 최근에 제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사실 기획할 때는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강의 영상을 구해봤는데 이미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세계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 안에 디지털이 있겠죠. 그 세계에 디지털이 있습니다. 그 세계에 있는 디지털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거기에 또다시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육학자는 뷰거츠키입니다. 본 적도 없지만 왜 좋아하느냐? 그냥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교육학을 배우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문학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했으니까 뷰거츠키가 이제 뭐 근접 발달 이론부터 시작해서 비계 설정 많은 얘기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고 그거는 교육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도 그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호작용하는 법을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조금 더 먼저 태어났고 먼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우리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사의 어떻게 보면 비계 설정이나 마찬가지죠. 교사의 비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근접 발달 이론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 같아서 저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들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만큼 거기까지 당겨주면 아이들 올라올 수 있죠. 저기까지 가면 어차피 못 오고 포기하겠지만 그 당겨주는 것, 그 설정을 잘 해줘야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자 쓰면 위험하지만 교사가 잘 비계 설정을 해서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를 잘 설계한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그냥 무분별하게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그 교육 과정 내에서 디지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교사들이 직접 연구하고 뭐하고 해서 못하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다운받고 링크 걸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같은 교육회사가 필요한 거죠. 여기선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만 3세, 만 4세, 만 5세가 1년 내내 한글과 수화, 독서와 코딩과 어떤 것들을 디지털로 가지고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잠재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교육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서 만들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그래요. 아, 요즘 교사들 너무 편해. 아, 저거 안 돼. 그냥 지가 공부하게 만들어야 돼. 공부 안 합니다. 힘들어요. 그냥 우리 원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데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자꾸 교육을 시켜서 우리 때는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옛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미 교사들이 수업 연구를 해서 칠판에다가 뭔가 쓰는 것 아니잖아요. 비상교육과 같은 천재교육, 미래행 같은 교과서 회사가 교과서를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비상교육의 과학교재를 선택하면 과학을 수업 시간에 1차시부터 끝날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PT 자료와 영상과 모든 걸 제공합니다. 교사는 그걸 잘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돼요. 교사하기 쉽겠네. 이런 관점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좋은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와 쓰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사한테 하고 처음 한 달 정도 또 몇 주 정도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나머지 교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교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언어로 알리는 겁니다. 그냥 디지털로 이걸 해요가 아니라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부모들한테 매달 알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 그 아이를 한 1년 정도 다니게 해보니 아 여기 정말 교육적으로 괜찮은 곳이구나. 만약 어린이집이라면 아 유치원 보낼 필요가 없겠네. 유치원이라면 역시 여기 유치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들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들 역할이고 잘 좋은 걸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잘 선택해줘서 교사가 잘 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전주희가 얘기했듯이 교육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삶 속에 깊숙이 이미 디지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차단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실제 경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냐. 이게 잘못된 얘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그걸 활용해서 제대로 교육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좋은 디지털 자료가 있는데 여전히 뭔가를 자꾸 만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옛날에 교구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디지털 교구라는 말이 새로 생겼어요. 디지털로 많은 수학 교구, 국어, 한글 교육이 많이 됩니다. 그 디지털 교구를 활용해서. 물론 몬테소리 얘기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은 새로운 감각 도구이죠. 감각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한다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모든 일상을 디지털로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부분의 것들 90% 이상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날로그 수업입니다. 그런 행동들이에요. 상호작용이에요. 사실 아이들은요 디지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매개가 되어서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부모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 교육학자 누구 이름 될 필요도 없이 그냥 누구나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그냥 등을 보고 자라오죠. 배웁니다. 모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불 끄고 침대에서 이렇게 보는 거 이거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2G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마저도 상당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이 규칙을 정했죠. 핸드폰 모아두는 거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딸과 나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해서 여기다 같은 곳에 핸드폰을 보관해두고 전화할 때만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전화하거나 받거나 했죠.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저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성격 자체가 워낙 내향적이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야외 생활 정말 싫어합니다. 주말 내내 집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저랑 교육 역할이 바뀝니다. 엄마는 아이들과 밖에서 뛰어놉니다. 아빠는 집에서 책 읽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교육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아이들 책이 생각보다 재밌다라고 아무리 자기 세뇌를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즐겁게 책 읽는 것을 보여주자. 그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일부러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옆에서 자기 책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점점 더 두꺼운 책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책이라는 건 즐거운 거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 옆에서 그냥 같이 혼자 책 읽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좋고 아이도 좋더라고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더라고요. 같이 읽어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책 보면서 깔깔깔깔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책에 뭔가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디지털도 그렇다고 봅니다. 교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디지털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은 두뇌에 해롭고, 디지털은 감정을 메마르게 하고, 디지털은 놀이를 대체하고, 디지털은 결정적으로 부모가 싫어한다. 그래서 도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디지털이 두뇌에 해롭습니다. 저렇게 쓰면 해로워요. 근데 이렇게 쓰면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많은 논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근거를 가져와서 저기 뭐 근거를 다 남길 수는 없잖아요. 사실 디지털 노출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디지털 이전에 TV가 생겼을 때부터 교육학자들이 계속 고민했습니다. TV가 처음 생겼을 때 지금처럼 그냥 아이들이 이 TV를 봐도 되느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결과 끝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명작 세서미 스트리트가 나오죠. 지금도 하고 있는 그것이 나오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고 교육 격차를 해소를 합니다. 엄청난 큰 역할을 하죠. 디지털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구가 점점 많이 되면 될수록 디지털이 교육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디지털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두뇌에 해롭다? 아니요. 디지털이든 뭐든 그 자체로 해로운 건 없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교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전문적으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슈퍼푸드 이런 거 없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아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약이지 그게. 어느 음식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어느 음식 하나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많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뭐 하나가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다고요. 디지털은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 네. 이럴 경우에 감정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진정도구란 말 나오잖아요. 정서적 자기 위로 대체 이런 말 나옵니다. 애가 막 울고 슬플 때 핸드폰 던져주고 우 하면서 줍니다. 그럼 애가 울음을 뚝 그치고 이렇게 보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슬플 때는 슬픈 상황을 끝까지 가고 그 감정이 간 상태에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그걸 갖고 왜 화를 내냐고 하면 안 되죠. 나 화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는데 남편이 그거 갖고 왜 화내 하면 더 화나죠. 화는 그냥 나는 거잖아요. 감정은 잘못이 없잖아요. 감정은 옳고 그른 게 없다고요. 옳고 그른 거는 행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울거나 뭔가 짜증을 낼 때 그게 나쁜 걸로 생각해서 자꾸 다른 걸 주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옛날에 세서미 스트리트처럼 제대로 된 콘텐츠, 그리고 비상교육에서 만든 윙스나 이런 것처럼 하나 콘텐츠 만들 때 수십억, 적어도 많게는 수백억까지 드는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했을 때는 아이들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 나온 이제 10수년이 지나면서 논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교사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부모들한테는 그렇게 상담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은 놀이를 대체한다. 신체놀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놀이를 확장하는 도구입니다. 확장하는 도구예요. 윙스나 다른 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신체놀이나 다른 거 가지고 부족했던 것, 이걸로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만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도 얘가 신체놀이를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확장하고 학습을 할 때, 유처형의 학습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옛날에 아이들한테 연필을 쥐어줬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이 더 연필에 가깝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이제 이해할 때가 된 거죠. 부모들조차도 글자를 잘 못 쓰는데 요즘은 교사가 매개할 때 놀이를 확장합니다. 교사가 매개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놀더라도 교사와 함께 노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정말 우수한 교사인지 우수한 교사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똑같은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의 교육적인 의미를 제대로 정리하고 부모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근데 똑같이 해놓고 왜 했는지 모르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리를 못한다면 그 교사는 훌륭한 교사라고 보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위에 주룩주룩 소리 이거는요, 위에 고고다이노라는 데가 있어요. 고고다이노 애들 노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니까 이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은 부모가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이 전환기에 살고 있으니까, 중독된 아이들을 봤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뇌 발달 저하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TV를 안 보고 살 수 없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안 보고 살 수 없고 앞으로 디지털 없이 디지털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본인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부모가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중독되면 안 되죠. 부모가 계속 쇼츠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얘기를 하면 부모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렷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바꿔보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몇 가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전 이런 가정통신문을 연초에 보낼 것 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디지털이 아이의 두뇌와 감정, 놀이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우리 원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균형의 원칙.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사용합니다. 친구와의 사회적 경험을 95% 이상 보장하고 디지털은 5% 정도 쓰는데 배움과 놀이를 확장하고 유아, 초등, 연기 학습 도구로 사용합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두 번째, 교육적 비계의 원칙. 이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던가 참고로 남겨주십시오. 아이가 절대 혼자 화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교사가 항상 있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 경험을 교육적인 기회로 바꿉니다. 즉 기계랑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매개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부모님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부모들은 안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것이고 디지털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자극이 아니라 배움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비상교육과 함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주시면 부모들이 훨씬 더 안심하실 줄 알까.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오히려 더 안심하고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이 가장 디지털 경험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 정도 비중이지만 이 비중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거기에 교사가 매개되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교육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무튼 교사가 매개한다는 것 그리고 계획된 하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꼭 안내를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상담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부모님 만나면 정말 까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저희들이 다 완성되면 이제 비상교육과 함께 제휴하는 것도 다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디지털 컨텐츠를 하면서 부모들이 항상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모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목차를 잡아봤죠. 핵심 반론 20종 대응 스크립트. 제가 이렇게도 잡아봤고요. 그 가정통신문 뭐 이런 것들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제 항목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사실 비상교육이 이제 개정누리과정에 대해서도 개정누리과정 모든 주제에 대해서 교사용 지도서를 만든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이제 교사 이제 지도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출판했어요. 그 정도로 있듯이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도 비상교육의 철학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자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 비상교육의 다른 프로그램 설명하기 전에 비상교육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디지털에 대한 철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비상교육의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선 비상교육이 10년 전에 윙스라는 처음 만들었어요. 세계 실수로 만들었습니다. 쌍방향 디지털 이것이 처음이었고요. 지금 세계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유아영어는 이게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어받아서 2025년 지금이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온리원이라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원래 기본적인 교육 과정, 누리과정, 한글 독서에도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디지털 교과서라는 개념을 출시했고 이제 온리원 키즈포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앱 버전이라고 했죠. 앱 버전이라고 한 이유는 내년부터는 이제 웹 버전까지 확장이 되어서 어떤 전용 디바이스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확장을 한다는 생각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걸 갖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최고 수준의 유아용 개별 학습을 계속 강조했어요. 이건 사실 보통 원장님들이 이제 가서 어디 가면 이런 콘텐츠 있어, 저런 콘텐츠 있어, 저런 콘텐츠 막 이런 콘텐츠가 여러 종류에 대해서 묻는데 사실 저는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1년 내내 제대로 설계한 것이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있냐, 저런 게 있냐, 저런 게 있냐, 저런 게 있냐, 단편적인 것들 막상 하다 보면은 교육에서 크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을 제대로 만든다라는 거. 개별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르니까 수준별로 다 따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조합해서 다 할 수 있느냐? 요 관점에서 저희들이 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설명할 때 티가 안 나요. 그냥 딴 데도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만드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걸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양방향이 안 되고 미러링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이게 양방향 컨텐츠가 아니라 미러링해서 쓰는 단방향일 겁니다. 그걸 이제 2026년에 양방향 버전으로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디바이스 원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써도 되고요. 영어 때문에 딴 걸 구했으면 딴 것 때문에 써도 되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된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방향 콘텐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 작년에 안 나왔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방향 콘텐츠도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모든 걸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 공간에서 만들고 있어요. 여기 12층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수학 독서 프로젝트 이용 다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든 것이 만들고 양방향 코딩도 만들고 특별활동용으로 영어는 있으니까 그래서 뭐 주제가까지 다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이렇게 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거 먼저 만들지 왜 저거부터 만들었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게 이제 비상교육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고집과 철학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대하는 약간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철학이 뭐냐? 교수 편기 일체화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초중고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유아에서는 좀 덜 쓸 수도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은 매우 강조하고 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초중고 교수 편기 일치합니다. 책도 나와 있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일체화한다. 이게 교수 편기 일치합니다. 그래서 교수 평기가 각각 다른 말이죠. 근데 교육과 수업과 평가, 기록을 일치한다는 말은 약간 뭔가 느낌이 오죠. 특히 유아는 더 그래야 됩니다. 수업 따로 하고 평가 따로 하고 기록 따로 하고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사들이 사실은 지금 교사들이 힘든 것도 이해가 돼요. 옛날처럼 안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는 시간보다 사진 잘 찍고 싶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잘못 보내면 얼굴 괜히 찌푸리고 있는 애들 사진 보내면 큰일 나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뭔가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장면을 연출을 해서 뭔가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부모를 더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다 그냥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냥 계획을 잡으라고 하니까 계획을 잡고요.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따로 하고 기록은 기록대로 따로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한꺼번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단 교육과정부터 재구성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유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서 반에 따라서 아이의 그 구성에 따라서 교육과정 자체를 누리과정 기본에 맞춰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반에 따라서 그냥 한 기관에서도 반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재구성을 한 다음에 수업 평가 기록은 그냥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거는 그냥 디지털 콘텐츠, 한글 콘텐츠, 독서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플랫폼을 만든 관점에서 우선 교육과정이 재구성되는 관점에서 먼저 만든 거죠. 그래야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수업과정, 그러니까 개별 학습이 다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별로 맞춤 학습이 다 가능할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콘텐츠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수업을 앞에서 도입을 하고 전개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양방향 콘텐츠를 나중에 만드는 겁니다. 다른 데 나와 있는 콘텐츠를 보면 양방향 콘텐츠가 전부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활동하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 온리원 퀴즈 포스쿨은 같이 활동하는 것이 시작이고요. 그래 그걸로 끝내도 되고 시간이 더 있으면 아이들이 개별 학습을 해서 아이들이 더 확장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가랑 기록까지 다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일체화하고, 그래서 위에 있듯이 온리원 퀴즈 포스쿨이 그냥 단순히 컨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과정이 한 내부적으로 여기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몇 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쓴 돈만 해도 100억 가까이 써버린 거죠. 그 정도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진심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까지 비사교육 본사까지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약간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꾸 뭐 있냐 다르게 물어보는데 또 안에 본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무튼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디지털 방치하면 중독이 됩니다. 막으면요 갈등이 되죠.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유치부가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디지털을 연필처럼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 디지털 문해력, 그걸 키워줘야 된다. 누가? 여러분들이에요. 저희들은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교육의 품질은 교사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를 능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사에게 제대로 교육을 해서 우리가 만든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드는 관점은 그래도 교사들마다 잘하는 교사, 못하는 교사, 그래도 평균 이상은 교육 품질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사들은 없어도 잘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원해서 시작하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유아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로 선도하는
그리고 부모들한테 안심시키는 그런 철학 있는 그런 원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비상교육의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